안녕하세요. 김철호 목사입니다. 희년신앙 부흥회 교육을 넘어서 또 설교를 넘어서 조금은 낯설게 거슬리게 불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새 것을 꿈꾸며 자본주의 바깥으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희년신앙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시대 희년을 선포하라. 그 속죄의 날에 너희는 너희 온 땅에 희년 나팔을 불어라. 희년의 나팔, 요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희년의 뿔나팔이죠. 요벨이라는 이 희년의 뿔나팔은 요벨리우스라고 라틴어로 이렇게 음역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빌레우스, 기쁨의 환호성 이런 말이 나왔고요. 이 라틴어 주빌레우스에서 주빌리, 빛한감 축제, 기쁨의 축제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우리말 성서는 이제 희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기쁨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성서의 희년 신앙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성서 주변 세계의 사회 경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년신앙 이해하기, 성서 주변 세계 사회 경제 상황 살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들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요. 이 가운데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길가메시의 부조상입니다. 교회와 교우들은 사실 성서 주변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데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게임에 심취한 사람들에게 이런 길가메시는 게임의 영웅 캐릭터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문명의 시작, 성서와 함께 성서 주변 세계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토파문서는 수메르의 토파문서라고 하는데요. 한 기원전 3500년경에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토파문서를 해석하면 보리자루 29,083개, 37개월, 쿠심이란 사람 이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토파문서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소개한 토파문서인데요. 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이 세 가지의 해석 낱말들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쿠심이라는 사람이 37개월 동안 보리자루 29,083개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쿠심은 성전의 그런 관리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초기부터 소장농 채무 제도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봄에 파종기가 되어서 소장 농부들이 주인으로부터 종자를 빌려서 주인의 땅에 파종을 하고 또 농사를 짓고 수확기가 되어서 수확한 것의 3분의 1을 주인에게 빚으로 빌린 그 씨앗을 갚는 씨앗 채무를 상환하는 그런 소장농 채무 제도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돈이 있기 전에 먼저 빚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그레이버라는 사람이 부채 첫 5,000년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원래 미국 사람입니다. 경제학자이기보다는 아마 인류학자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예일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미국의 경제학자들에게 이제 밀려나서 영국으로 가서 영국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해서 세계 그 금융위기가 왔을 때 월가 투쟁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주장하고 있듯이 돈은
교환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라 빚을 셈하고 쌓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 그 빚을 기록하기 위해서 문자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는 도덕적인 의무, 책임, 빚, 마음의 빚 이런 것들은 그 크기를, 그 양을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서 땅 주인과 소작농 사이에서 빚을 계산하려면 그 정확한 양을 측정하고 계산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폐라는 것,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 그 빚을 기록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교환하기 위해서 문자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 빚의 규모와 그 빚으로 인한 이자와 이윤, 불로소 이런 것들이 한 문명을 만들 만큼 커지기 위해서는 농사를 통한, 농업을 통한 이 소작농 채무 제도만 가지고는 그 규모를 만들어낼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인류 문명의 시작에는 금융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그림이 도장이에요. 도장. 원통형 토기로 이렇게 만들어진 도장인데 이거를 이제 진흙판에 이렇게 굴려가면서 찍어내면 이렇게 도장의 문양이 나타납니다. 이 도장, 인장은 금융계약의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문명을 꼽힌 5,000년의 기술이라는 책을 윌리엄 앤 게츠만이라는 사람이 금융의 역사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윌리엄 앤 게츠만은 아버지가 더 유명하죠. 아버지가 윌리엄 H. 게츠만,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이 게츠만의 금융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가운데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 시대 이미 21세기에서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제도들이 다 통용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증제도, 부동산 담보대출, 권리증서, 선물계약, 조합제도, 신용장, 이 모든 금융 도구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필요했고 그 계약에 아주 확실한 도구로서 도장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습니다. 고대 유물로서의 도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수메르 문명의 수학은 10진법, 12진법, 60진법을 다 같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수메르 사람들은 천문학을 관찰해서 달력을 만들고 거기에 더해서 금융의 핵심으로서 시간을 따지고 계산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금융의 핵심은 시간이죠. 시간이 없다면 금융 자체가 없었겠죠. 또 수메르 사람들은 복리 개념을 만들기도 했고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사업의 수익 모델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늘어가는가를 계산했습니다. 복리 개념을 만들고 시간의 흐름을 따져서 사업 수익 모델을 창출했던 것이죠. 이런 문명의 시작 속에서 소작농 채무제도 또 여러 가지 금융의 토대를 그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 그것은 바로 무역입니다. 인류 첫 거래부터 무역 전쟁까지 찬란한 거래의 역사. 윌리엄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무역의 세계사라는 곳에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수메르 문명을 보면요, 강을 통한 무역이 있었는데요. 아나톨리아 산지 에르가니 지역에 생산되는 구리와
곡물을 교역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수메르 사람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레바논의 그 산림을 관리했습니다. 거기서 목재를 생산하고 그것들을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교역하는 그런 강을 통한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강을 통한 무역뿐만 아니라 바다를 통한 해상 무역도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그런 무역로들이 개척되고 무역을 했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수메르의 무역선 그림입니다. 수메르 무역선이죠. 수십 톤까지 이렇게 곡물을 실어나갈 수 있는 무역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만을 통한 해상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는데요. 딜문, 많이 들은 지명이죠. 요즘 바레인 지역에 한 5천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중간 기지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마간, 지금의 오만 지역인데요.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인더스 문명과 교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해상무역은 수메르 문명뿐만 아니라 이집트 문명에서도 아주 일찍부터 해상무역을 개척했는데요. 이 그림은 고대 이집트 문명의 해상무역로입니다. 이집트 제국은 이제 홍해를 통한 홍해무역을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다고 하는데요. 바브 엘만 대부, 지금의 예멘을 거쳐서 인도양 무역 항로를 개척을 했습니다. BC 2500년경에 한 2400km를 항해해서 아프리카 푼트, 지금의 소말리아 지역과 교역을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건 고대 이집트 문명의 무역선이죠. 고대 그리스, 페니키아로 노마 제국의 지중해 해상 무역은 너무 유명해서 제가 더 이야기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나 페니키아, 로마 제국은 이 지중해를 우리 바다라고 이렇게 호칭하면서 지중해 해상 무역을 주도해 왔습니다. 설교를 넘어서 교육을 넘어서 조금은 낯설게, 거슬리게, 또 불편하게 아직 오지 않은 새 것을 꿈꾸며 자본주의 바깥으로 여행을 떠나 봅시다. 희년신앙 부흥회입니다.